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악센트가 왜 중요한가와 표준어 악센트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리면서 악센트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다. 일정 부분 규칙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효율적으로 악센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악센트의 규칙 중 명사의 악센트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사는 악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판형 이 네 가지가 전부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악센트는 명사의 음절수 플러스 1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아메, 나, 하시와 같은 이음절 명사인 경우에는 두고형, 미고형, 평판형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테레비, 나, 스쿠에 같은 삼음절 명사인 경우에는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판형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전부 존재하게 됩니다. 중고형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므로 5개의 악센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띄워 놓을게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먼저 가장 쉬운 외래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외래어 명사의 96%는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음절에서 음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테레비, 사라다, 푸르, 오렌지 등이 있겠죠. 대부분의 외래어는 이렇게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서 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뒤에서 세 번째가 장음, 긴 음이죠? 초금, 작은 쯔죠? 발음, 이 오는 경우나 이중모음의 뒷부분, 예를 들면 아이, 에, 이, 코이, 에, 이, 소, 에, 우 가 이중모음의 뒷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특수박이라고 하는데 일본어 악센트에서는 특수박에서 음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박자 앞으로 밀려나서 뒤에서 네 번째 음절에서 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바, 타이토르, 사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음절로 된 외래어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세 번째 음절이 없기 때문에 그 뒤인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즉 가장 맨 앞 음절에서 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로는 도어, 빙, 바스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래어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서 음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음절이 특수방인 경우에는 한 칸 앞으로, 원래 이 음절인 단어는 한 칸 뒤로 밀려나서 음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 외래어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일본에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지금 자주 쓰이는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평판형 악센트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는 피아노, 가라스, 코프, 아메리카,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 단어의 원음, 즉 영어에서 가져온 거면 영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면 프랑스어의 악센트를 살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는 탁시, 레스토랑, 프레젠토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주로 평판형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외래어에서도 이 현상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도라마인 거를 도라마로, 크라브를 크라브로, 네토를 네토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리해둔 자료를 띄워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정지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합명사 혹은 합성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복합명사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복합명사에서의 악센트는 뒤에 있는 명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크게
뒷부분 명사가 1에서 2음절인 경우와 3에서 4음절인 경우, 5음절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뒷부분 명사가 1에서 2음절인 경우는 대부분 앞부분 명사의 마지막 음절에서 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베와 시를 합치면 고베시, 신주쿠와 에키를 합치면 신주쿠에키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몇 가지 예외도 존재합니다. 고, 나, 이 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평판형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고를 합치면 한국어 미도리와 이로를 합치면 미도리이로가 되듯이요. 둘째로 뒷부분 명사가 5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뒷부분 명사의 악센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조비와 프레젠토를 합치면 단조비 프레젠토가 됩니다. 셋째로 뒷부분 명사가 3에서 4음절인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3, 4음절인 동시에 두고형, 미고형, 평판형인 경우에는 뒷부분 명사의 가장 첫 번째 음절에서 음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나츠와 야스미를 합치면 나츠야스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사와 고항을 합치면 아사고항이 됩니다. 3에서 4음절인 동시에 중고형인 명사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뒷부분 명사의 가장 첫 음절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뒷부분 명사의 악센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앞에 두 가지의 악센트 형태를 모두 가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행인 것은 전체 복합 명사 중 가장 많은 것이 1에서 2음절인 경우는 앞부분 명사 가장 마지막에서 내려가는 것과 3에서 4음절인 경우는 뒷부분 명사 가장 앞에서 내려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정리하고 나중에 단어를 직접 맞닥뜨렸을 때 찾아보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명과 지명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서 음이 떨어지거나 평판형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명을 보면 평판형인 것이 삿포로, 도쿄, 오사카, 시부야, 신주쿠, 록봉기 등이 있고, 뒤에서 세 번째에서 내려가는 것으론 홋카이도, 아오모리, 후쿠시마, 아키하바라, 교토 등이 있습니다. 인명의 평판형은 아베, 우에다, 오노, 기무라 등이 있고, 뒤에서 세 번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선 아소, 우에노, 오노, 카가와, 야마시다 등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지명과 인명에 대해서 정리해둔 것을 띄워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가 명사가 부사화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이 부사화된 단어의 악센트는 평판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빠이를 명사로 쓰면 이빠이, 부사로 쓰면 이빠이, 오제를 명사로 쓰면 오제, 부사로 쓰면 오제가 됩니다. 오늘은 명사의 악센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외래어, 복합명사, 인명과 지명에 대해서는 그 악센트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턴을 숙지하심으로써 처음 보는 단어도 악센트를 맞게 발음하실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단어의 악센트를 듣고 찾아보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사의 핵심이 되는 한자어나 고유어 같은 경우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한자어와 고유어 같은 경우는 그 양이 방대한 만큼 예외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패턴으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 자주 쓰는 경향의 패턴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